이 시기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불황이 닥칩니다. 뭐 불황이라는 것은 뭐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 근대에서는 말 그대로 뭐 농사가 잘 안 되면 농업 위주의 일차적인 경제 구조 하에서는 뭐 농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그것에 의해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발생을 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다거나 뭐 인명 피해가 크게 난다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시기, 그러니까 1873년의 어떤 경제적 불황은 그 이전에 인류가 겪었던 경제적 불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세계적인 경제의 불황이에요. 이 이전부터 세계 경제가 연결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 통신 발달, 교통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으로 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 지역에서부터 이때부터 이 시기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불황은 한 곳에서 발생한 불황이 이 동조화를 통해서 전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확산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공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었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인류가 그전에는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경기가 하락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무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가 경기가 침체되면 그 영향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게도 미치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세계화된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경제의 불황으로에 따라서 그 농산물들의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특히 신대륙,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대규모 플랜트, 대규모 농장, 대규모 목장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강산이나 이런 지하 자원,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세계 시장에 풀리게 됨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 이 신대륙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를 하게 되고 구대륙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신대륙에서 만들어 생산돼서 수입되는 값싼 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화 시대 이후부터는 이 농업이 그 영토가 적고 대량적으로 그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면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큰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사양 산업이 되는 거예요. 사양 산업이 되는 부분이고 어, 유럽의 나라들 좀 쉽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 이런 거죠. 어, 유럽은 사람이 많았고, 물론 이민을 많이 가긴 했지만 사람이 많고, 이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뭐 없다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신대륙에 비해서 협소하죠. 근데 신대륙, 북미나 남미는 뭐 제가 예전에 이 앞선 수업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땅에다가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밀 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유럽으로 수입되었을 때 유럽의 농부들이 과연 그
신대륙에서 오는 농산물의 가격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럽의 어떤 농업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특산품 위주로 갑니다. 와인을 농사를 지어서 와인을 농사 짓는 게 아니죠.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와인을 만든다거나 차라리 농사를 짓지를 않고 낙농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유나 치즈나 버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낙농업으로 발전을 시킨다거나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곡물 그러니까 밀이나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신대륙에서 오는 곡물 가격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야채라든지 이런 특산품들을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유럽의 농경이 바뀌게 돼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예, 그런 변화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저는 빨리 한국의 농업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 맛있죠. 근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맛있는 쌀은 찾으면 많아요.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쌀이 싸고 경제적이고 맛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쌀을 한국인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어떤 통상 정책으로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맛있는 쌀을 수입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쌀 농사를 짓기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이 높은 작물이나 그런 것들을 재배하거나 기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식량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식량 자체가 일종의 통상 무기화 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논을 다 없애고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쌀보다는 특산물 혹은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농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중에 쌀 한 번도 안 씹고 지나가는 날도 많거든요. 아침에 빵, 점심에 빵, 저녁에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고기 먹을 때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뭐 그렇게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빵, 점심에 햄버거, 저녁에 치킨 이렇게도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이슈가 1800년대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유럽은. 자, 이런 세계적 불황이 미친 영향이 큽니다. 뭐 이제 요러한 변화가 가져다 주는 임팩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경제적 불황이 닥치다 보니까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열강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본국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원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민지, 그리고 판매 시장이 될 수 있는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국과 자신의 식민지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다른 국가, 그러니까 다른 열강들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간세 장벽을 세워가지고 막아버리는, 그래서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세계 1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을 해요. 두 번째 부분은 이 공업 부분에 있어서의 불황이 발생을 해서 개별 기업들 중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윤이 감소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이 기업이 설립되고 하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죠. 그래서 경쟁력이 강하거나 자본이 우수한 기업들이 소수의 기업을 먹는, 합병하는 형식으로 대규모의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의 기업들이 기술, 자본, 생산량,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독점하는 수준까지도 확장돼 버리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독점 기업을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반독점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정하는 원인이 되고요. 또 세 번째가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불황에 처해지면서 세계 경제 불황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행 생산도 있을 수 있고 경쟁 심화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지만 이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 그 식민지에서 물자를 수탈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된 물품을 거기에 대해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용,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시장 자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물자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경쟁 국가에 넘겨주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강들, 소위 공업화나 산업화를 먼저 이룩한 서구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 정탈전을 벌이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 요인들, 이 대규모 불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산업화와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대량 생산이 되고 산업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이 있고 자본과 노동이 이동을 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세계 무역을 해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행 생산의 문제가 일어나죠. 가행 생산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 경제가 불황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경제 불황의 구조가 어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이 가다 경쟁을 통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성실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고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우는 독점 기업들이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판매 시장이나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식민지들을 서구 열강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식민지 쟁탈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보호무역주의가 이 세계적 경제 불황 이후에 들어서게 됩니다. 간세를 철폐해서 독일을 통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세 철폐, 자유무역주의, 자유방임주의에 가던 방향이 다시 한번 180도로 돌아서 극단적인 자국경제 보호책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은 가장 크게 봤을 때 서구의 공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폴레옹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일 통일, 이탈리아 통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장원 단위나 조그마한 영국, 영지 수준으로 나눠져 있던 국가들이 독일 민족, 이탈리아 민족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적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민족의식, 내셔널리즘과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로부터의 들어오는 물품을 간세 장벽이나 비간세 장벽을 쳐서 이 경쟁자를 낙오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내 옆에 있는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큰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기주의적인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그
공업화를 이룬 국가들 사이에서의 입장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먼저 공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들을 물리치고 사다리를 끊어야 내가 이 우월한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주자들,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발전하는 것을 이제 차단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후발주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앞서 나가는 국가들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봐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주변 국가들을 궁핍하고 제휴한 국가들을 어떻게 보면 항폐하게 만드는, 나만 잘 살면 돼, 약간 그런 마인드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1870년대 세계화 이후에 해외에서 저가의 농산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곡물에 있어서는 이제 이 시기부터 사람들이 곡물의 가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농부들이 어떤 이 경작을 포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농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는데, 한국도 제가 앞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긴 했지만, 한국도 쌀을 해외 무역을 그러니까 외국산 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FTA를 할 때도 한국은 쌀은 보호하거든요. 쌀 시장을 그렇게 개방하지 않아요. 쌀 시장을 개방을 하는 것도 관세화를 바탕으로 개방을 하는 측면이라서 완전한 시장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쌀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값싼 곡물로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무역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두 번째 이런 요인들의 경우에는 오늘날 한국도 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거만큼은 보호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품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딱 그렇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계 경제적 불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있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어떤 기업들 간에 이제 공업화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업들 간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한 M&A를 하게 되는 식으로 해서 거대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담합 형태의 여러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형태의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일종의 트러스트 형태를 이루는 기업 집단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라는 게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신탁 이렇게 되는 건데, 카르텔일 때는 여러 기업들이 그 담합이란 형태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트러스트 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개별 기업들이 그 신탁을 하는 어떤 기업에게 자신의 자산이나 기업을 일종의 맡깁니다. 수탁을 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맡기고 그걸 이제 수탁을 받아서 그 신탁 회사들이 일종의 그 모아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맡긴 그런 회사를 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 창출한 수익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트러스트인데, 오늘날 비슷한 제도, 뭐 신용협동조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트러스트 개념이죠. 뭐 오늘날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가 그 유명한 록펠러,
그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이어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뭐 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뭐 14억 달러, 15억 달러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최고 전성기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오늘날 시세로 환산을 하면 500조, 뭐 600조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였죠. 엄청난 부자고 오늘날에 뭐 소위 말하는 만수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1879년에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을 하고 미국 석유 생산의 90%, 90%니까 당연히 독점이죠. 그 정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1882년 정도 되면 40개에 달하는 회사가 이 록펠러에게 신탁이 돼요. 그리고 이 록펠러가 하는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뭐 철강왕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해서 일종의 독점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트러스트가 갖고 있는 독점력이 문제가 되겠죠. 이게 뭐 가격 결정부터 일단 한 사람이 다 그것을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폐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러한 트러스트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40여 개에 해당이 되는 회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트러스트가 위탁 수탁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분할하는 방식, 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90년에 그 셔먼법을 통해서 트러스트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오일이 20여 개 회사로 분할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 록펠러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40여 개 회사를 모아놨던 것이 딱 분리되잖아요. 그 분리되면서 스탠다드 오일, 그러니까 이게 각 주마다 있는 그 스탠다드 오일의 어떤 지사 개념을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서 다 분리를 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 스탠다드 오일 유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저지가 일종의 오늘날의 기업 형태로 봤을 때는 지주회사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으로 바꿔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건드리고 손자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그것 또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엔 1914년에 된 클레이턴 법까지 와서 이 독과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강해지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왕 록펠러가 했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회사였어요. 이 사람이 록펠러고, 이 사람의 스탠다드 오일이 분리가 되면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스탠다드 오일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뉴욕,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 켄터키, 인디애나, 그러니까 미국의 각 주에,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였다가 각 주별로 다 회사가 짜개졌다, 분할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유저지가 분할 이후에 메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어받은 후신이 엑손, 그리고 이 스탠다드 오브 유저지와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욕이 합쳐져서 엑선 모빌이 됩니다. 엑선 모빌.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는 이제 없어졌지만, 분할돼서 없어졌지만, 이 록펠러가 세운 회사들은 결국에는 다 살아남고서 다시 만난 거예요. 엑선 모빌로. 그리고 스탠다드 오브 캘리포니아나 켄터키도 합쳐져서 세브론이라는 그래서 회사가 됐고요. 이 BP는 영국 회사인데, 이런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분할이 되면서 이런 BP 같은 회사들이 일종의 여기 인디애나나 오하이오처럼
스탠다드 오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여러 자회사들을 줍줍합니다. 줍줍해가지고 BP가 규모를 키워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BP나 뭐 쉘이나 이런 회사들이 메이저 석유 회사가 오늘날까지도 메이저 석유 회사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기업의 거대 기업의 등장과 독과점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그 기업이 분할되기도 하는. 자,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기업 국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는 다르게 어떤 기업 규모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도 어떤 변화의 흐름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임페리얼 토바코라든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이 회사예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1990년대가 아닌데, 1990년대가 아니죠. 메이지 유신 이후니까 1900년대일 겁니다. 19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기업 규모의 확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벌이란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규모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은 좀 달라요. 자이바츠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재벌 기업들이 이제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런 회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이 금융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중공업 분야에 진출을 해서 화학공업, 뭐 그렇죠, 케미칼 이쪽으로도 발을 뻗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국제적 독점체 형성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 자본이 합쳐진 노벨 트러스트, 그 노벨상 만든 그 노벨의 그 회사예요. 다이나마이트 만든.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석유 회사들이 결합한 로얄 터치 쉘,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해서 엄청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면 자산이나 이런 것들, 시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IT 기업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메타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일단 규모예요. 덩어리 큰 기업이 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BP고 임페리얼 토바코의 그 상위 임페리얼 브랜드고요. 미쓰비시는 많이 봤죠, 여러분들. 미쓰비시 중공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범 기업으로 국내에 좀 알려져 있죠. 스미토모. 근데 그 일본의 여기 재벌들은 다 중화 공업을 했고 조선 중공업 화학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산업들이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전략물자, 그러니까 뭐 무기라든지 전함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다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범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일본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이 마크는 이제 뭐 쉘이죠. 이 조개 모양 이 석유 회사입니다. 가리비 파는 회사가 아니고 석유 회사예요. 자,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등장이 그냥 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것도 어떻게 하나씩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는 합병, 그리고 그 합병 기업들이 규모를 키워서 그러니까 독점이 문제가 되니까 독점법을 때리게 되고 독점 기업들이 해체되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업을 좀
어떤 한 개인, 뭐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흐름이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 관리 체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떤 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기업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경영학의 시작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경영학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챈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대기업이나 기업 경영 방법에 있어서의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 이윤 창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한 논리나 내용들을 설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의 시작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찾습니다. 근데 경영학의 시작은 저는 챈들러라고 봐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그에 있어서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시장의 역할,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그 시장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효용이 최대 효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영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개입을 하는 거죠. 경영자가 개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관리, 매니지먼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얘기를 할 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관리다. 기업을 관리해야 된다. 보이는 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시작이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라고 한다면 경영학의 시작은 보이는 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역설한 사람이 미국의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고용주이자 사용자, 즉 기업이 노동자의 직무를 그냥 덩그러니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나 이런 태스크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계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 노동자들이 한눈 팔지 않고, 그러니까 이 테일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음악을 듣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시간, 작업 타이밍, 작업 양, 작업해야 되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 기업이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노동자가 태업을 못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테일러의 입장이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구체화한 것이 포드주의입니다. 그 포드주의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장은 한 사람의 숙련된 노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포드가 가져온 이 테일러주의의 어떤 실용성을 자신의 공장에서 구현한 것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그 컨베이어 벨트의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면 그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한 차량이 완성되는 그러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포드주의죠. 그래서 포드주의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볼트만 조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트만 끼우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컨베이어 벨트에 노동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자신이 할 일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래서 이러한 생산성 증대를 바탕으로 포드는 자신들의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하게 되고, 그 시대를 기준으로 2배의
임금을 제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 소득 수준이 증가한 노동자들이 다시 포드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생산성과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종의 노동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을 공장의 하나의 부속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게 되는 노동조합의 형성이라든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스인가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붙어가지고 반복 작업만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비꼬는 풍자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노동 관리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둘 다 흑백 사진이라서 뭐 같은 공장인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요거는 포드의 공장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페라리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페라리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드의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고 똑같은 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 붙어서 작업하고, 이 노동자는 여기서 붙어서 작업하고, 이쪽 편에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서 이 노동자는 계속 똑같은 작업만 수행을 하는 그런 포드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진은 이게 차량 엔진이거든요. 차량 엔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사람이 4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이런 방식보다 이 방식이 훨씬 적게 들겠죠.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포드와 페라리가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대수가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말 그대로 주문자 생산으로 해가지고 소량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포드는 대량으로 많은 수의 차량을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방식인데,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하고 관련돼서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와요. 물론 이런 포드주의나 페라리의 장인 정신과 관련된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레이싱 영화로서, 오락 영화로서 볼만한 영화이긴 한데, 크리스찬 베일하고 맷 데이먼이 나오는 포드 vs 페라리인가? 페라리 vs 포드인가? 뭐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를 한번 보면 요런 모습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을 좀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